을 누르고 혹시 오션 이어링 인터내셔널 주주분 계신가요? 흔하게 들으실 수 있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미국 쪽에 이제 중소형주의 하나에 속하는 기업이고 오일앤 가스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또 우주항공이나 방위산업과도 관련된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휴스턴 쪽에 이제 위치한 기업이고 성격상으로 보면은 매출 비중이 이제 오일앤가스 쪽, 특히 이제 서울시라고 해서 심해 쪽 관련해서 이제 로봇 잠수정이 있거든요. 그 관련돼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션이어링 인터내셔널의 홈페이지고에 보시면은 주력 제품들이고 자체 공장을 갖고 있어서 인하우스로 해서 이런 로봇들을 직접 제작하는 글로벌리 거의 이제 마켓 시열 관련해서 이런 심해 로봇 관련해서는 글로벌 수위의 탑급의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율주행차도 있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자율주행 심해 로봇 그 다음에 AMR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장 자동화 할 때 이제 2차 전지 작년에 이제 한참 국내에서 떴었잖아요. 뭐 티로보틱스나 아니면은 뭐 티라유텍 관련해서 자율주행 AMR도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고 자율주행 지게차 뭐 그런 것들 그런 제품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제품 구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음, 일단 파워포인트로 넘어와서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보고서를 이제 보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설명을 사업 보고서하고 엑셀하고 파워포인트하고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미국 사업 보고서를 열람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텔레그램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국내 증시 여건이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 다음에 정답은 아니지만은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을 비중을 높이시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은 반드시 이제 국내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 시스템 열람과 같이 미국 전자공시 시스템이 에드가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개인 노하우로 해서 이제 미국 주식 관련해서 어플과 웹사이트 11개 심의선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에드가 시스템이라고 이제 미국 전자공시 시스템이거든요. 보시면은. 그래서 컴퍼니 서치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컴퍼니 서치 파일링스에서 서치바이에서 이제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은 이제 5자리의 숫자로 명기되는데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티커라고 있습니다. 티커 또는 아니면은 미국 기업 주식명의 전부 풀네임을 이제 입력하시면은 여기다가 오션 이어링 같은 경우에는 커명이 OIR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가 뜨고 들어가셔갖고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우측에 셀렉티드 파일 링스에서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보고서하고 연차 보고서가 이제 전부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10K가 이제 애뉴얼 리포트를 해서 연차 사업 보고서, 연말 사업 보고서, 10Q가 쿼털리 리포트를 해서 분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View All 10Ks and 10Qs 여기서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해당 기업의 모든 분기 보고서하고 연차 사업 보고서를 열람을 직접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시니링의 최근 23년 4분기 연차 사업 보고서를 같이 열람하시면서 같이 엑셀과 연계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전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중요한 내용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화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근데 미국에는 이제 회계 마감월이 국내와 달리 이제 상당히 이제 틀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오션이어링 인터내셔널은 당연스럽게 이제 국내 마감을, 회계 마감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3년 4분기고요. 최근에 이제 24년 1분기 실적 발표됐고, 내일 장마감 후에, 그러니까는 모레 새벽에 24년 2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린 다음에 내일 모레 이제 실적 나오면은 그것도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3년 4분기에 연차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은 리스트가 이제 쭉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제 비즈니스 관련해서 사업 개요나 아니면 국내 사업 보고서 내용 구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은 리스크 팩터라고 해서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제 중증적 연차 사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할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근데 정량적 분석 관점에서 보시면은 미국 사업보고서에서 지표들이 뽑을 수 있는 지표들이 국내 사업보고서보다는 좀 지표적인 자료들이 좀 부족합니다. 국내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할 때 있어서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국내 기업 대비에는 국내 그 사업보수 대비해서는 좀 양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쉽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영어로 돼 있고 처음에 접하면은 이제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번에 저도 이제 이거 하는 데 있어서 국내 기업 대비 처음 하다 보니까는 물론 뭐 엑셀 작성하는 거 많이 해봤지만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거의 처음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2배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이제 읽어보시는 게 필요하시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제 정량적 분석 파트 2에 보시면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앤 서플리먼터리 데이터에서 여기도 이제 정량적 지표를 여기서 뽑으시면 되십니다. 여기서 뽑으시면 되시고 여기서 읽어보셔야 될 거는 비즈니스 당연히 읽어보셔야 되고 리스크 팩터스도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지. 투자를 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면요. 전반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실 필요성이 있으십니다. 일단은 파워포인트 설명드리기 전에 엑셀 작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파워포인트에 어디서 이제 뽑았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파워포인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뭐 이게 영어로 적혀 있어갖고 조금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영어라서 거부감이 드실 수가 있는데 국내 국내 분석 국내 기업 분석 내용하고 내용들하고 순서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한글로 이렇게 해석을 적어놨는데 손익계산서 구성하고 현금흐름 구성하고 밸런스 시트는 국내에서는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예전엔 대차대조표라고 하고 여기서는 뭐 중요시 여기시는 는 거는 현금성 자산하고 부채 비율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제 주가 변동성이 무제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재무상태표에서 부채 비율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부채 비율 특히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좀 유의하셔갖고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이제 이 재무상태표에서 부채 비율을 체크해 보신 것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현금성 자산이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좀 조금이라도 좀 불량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미스나면은 어떨 때는 뭐 하루에 주가가 뭐 마이너스 50%까지 이제 하루 만에 폭락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금 흐름이나 부채 비율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이상이 있으면은 되도록이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다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하고 현금 흐름표하고 재무상태표는 어디서 보시냐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의 서플리먼터리 데이터 여기서 클릭하시면은 이쪽으로 다 이동되고요. 쭉 내려가시면은 뭐 인포메이션이나 뭐 경영진 관련해서 내용들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은 만약에 영어로 돼서 해석이 좀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우측 마우스키 누른 다음에 번역을 누르시면은 한글로 이렇게 자동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좀 자연스럽게 해석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 누른 다음에 읽어보셔도 충분하게 내용을 해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정 어려우시면은, 일단은 처음이니까는 영어로 일단 진행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은 우측 번역 누르신 다음에 쭉 한번 내용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재무제표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앤 서플리먼터리 데이터는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제표 주석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제 주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시작부터 졸려오시죠? 영어로 막 나와 있고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컨솔리데이티드 밸런스 시트. 컨솔리데이티드가 국내 기업 같은 경우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결 재무상태표. 예전에 대차대조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결 재무상태표고 컨솔리데이티드 스테이트먼트 오브 오퍼레이션스는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컨솔리데이티드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수치들을 뽑는 것들은 여기 밸런스 시트하고 스테이트먼트 오퍼레이션 손익계산서하고 캐시플로우 이 세 가지를 참조를 하시면 되십니다. 내용 구성이나 순서는 국내기업이나 미국 기업이나 똑같고요. 잠시만요. 이제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결 재무상태표라고 보시면 되시고 국내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는 보통 처음에 나왔을 때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 이렇게 항목으로 구분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보시면 자산 에셋, 커런트 에셋은 자산은 이제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커런트 에셋이 유동자산,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토탈 커런트 에셋이 총 유동자산하고 밑에는 나머지들은 이제 비유동자산이겠죠. 그래서 전체 이제 총자산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들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산에서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것들이 항목에서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캐시 이커벌런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이 수치들을 다 뽑아서 발췌해서 분기별로 이제 나열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인벤토리, 그 다음에 어카운트 리시브에블,
계정, 받을 수 있는 계정, 항목, 이게 뭐겠습니까? 매출 채권이겠죠? 그래서 매출 채권을 여기서 이제 발췌를, 분기별로 이제 발췌를 해서 엑셀로 이제 데이터를 취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하고 그런 것들을 뽑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인벤토리. 자산이죠. 재고 자산이죠. 재고 자산. 그래서 이것들을 수치 뽑아서 이 세 가지 항목들을 뽑아서 엑셀에서 취합해서 이제 작성을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재무상태표에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 어카운트 리시브라고 하잖아요. 배구에서 리시버라고 하잖아요. 받는다.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잖아요. 매출채권이. 그래서 어카운트 리시브에블이 이제 매출채권, 인벤토리스는 재고자산. 그래서 이것들 분기별로 다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밑에 보시면은 위에서 이제 수치들을 다 따서 이제 여기서 재고자산하고 재고자산 회전율을 수식을 걸어놔서 이렇게 회전율을 다 분기별로 계산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어카운트 리시브는 매출채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수식을 걸어놔서 회전율을 다 수치를 계산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중소형제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을 반드시 따져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채 비율은 뭔가요? 부채 나누기 자본이잖아요. 자기 자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채를 발음이 좀 안 좋아하고 라이애빌리티라고 합니다. 라이애빌리티. 부채.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은 스톡홀더스 에쿼티라고 하죠. 에쿼티. ROE라고 아시죠? 리턴 온 에쿼티. 그래서 그 ROE에 사용되는 이가 이제 에쿼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본. 그래서 이것들을 수치들을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발췌를 하시면 되십니다. 밑에 내려가시면은 부채 및 자본. 그래서 커런트가 유동이잖아요. 라이애빌리티. 그래서 유동부채. 유동부채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카운트 페이에블. 아까 어카운트 리시브에블은 매출 채권인데, 이거는 지급해야 되는 계정이니까 매입 채무겠죠, 이쪽에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선수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기초적인 내용들은 그 국내 주식 관련해서 1분기 때 기초 재무제표 설명의 시간에 충분하게 설명됐으니까요. 선수금이나 계약부채 관련해서는 그 해당 동영상을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추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수금하고 그 다음에 수주잔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수금이나 계약부채는 이제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시고, 그 선수금이나 계약부채는 부채 중에 유동부채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동부채. 그래서 컨트랙트 라이애빌리티가 계약부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계약부채가 여러 가지 이제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컨트랙트 라이애빌리티 또는 컨트랙트 어드밴스 페이먼트 여러 가지 이제 텔레그램에다 그때 올려드렸었잖아요. 그 찾아갖고 체크해 보시면 되실 거고, 헷갈리시면은 제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걸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명칭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개, 6개 명칭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광의 선수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컨트랙트 라이애빌리티, 분기별로 이제 수치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들을 분기별로 뽑아서 매출액과 레깅을 시킨 다음에, 가장 높은 이제 레깅, 상관관계 코릴레이션이 나오는 분기 레깅을 찾아서 차트를 시키면은 매출액을 추론함에 있어서 이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컨트랙트 라이애빌리티를 여기서 수치도 뽑아서, 여기 이제 컨트랙트 라이애빌리티가 계약 부채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이제 수치들을 다 뽑아서 1개 분기 레깅 시키고 2개 분기 레깅 시키고, 이것도 레깅 시켜갖고 매출액과 이제 연계시키는 것들은
텔레그램 통해서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고 만약에 헷갈리시면 그 내용들을 찾아가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제 설명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 상관관계는 코리레이션 걸고 그런 것들은 한번 기존의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드렸었고 텔레그램에서 설명드렸으니까요. 만약에 정 궁금하시면 이거 끝난 다음에 설명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70% 이상이면 좀 유의미한 코리레이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2개분기 레깅 시켰을 때 매출액과 연계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차트화를 시켜놨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매출액이고요. 주황색이. 그 다음에 1개분기 레깅 시켰을 때 추입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가 24년 2분기 실적이 이제 내일 모레 새벽에 발표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계약부채 추세로 봤을 때는 QOQ로 매출액이 감소되는 추세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 백로그라 수주잔고는 이제 영어로 백로그라고 이제 명칭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보상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들을 다 발췌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는 이제 매출하고 상관관계가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성은 선수금 계약 부채 대비 좀 낮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부채 나누기 자기자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기자본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탈 이쿼티는 총 자본이고 자기 자본은 오시애니링 쉐어홀더스 에쿼티 이거를 이 수치를 이제 이용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 수치들을 분기별로 다 뽑아냈고 여기는 이제 전체 부채 금액이 명기를 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부채엔 자본 합계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는 이 금액 마이너스 자본 금액 이렇게 수식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엑셀에 보시면은 요 금액 마이너스 이 금액해서 부채 총부채를 표시를 해놨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총부채가 연결 해놨네. 1599 잠깐만요. 1599 2239 마이너스 2239 마이너스 628 11 차이가 나네. 11 마이너스 1599는 12가 차이 나네요. 에쿼티를 629 잠깐만요. 맞는데 12가 차이가 왜 나지? 이게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수치 차이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토탈 라이빌리티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뽑아서 이제 입력하시면 되시고 수치가 조금 차이 났네. 이건 다시 체크해갖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이제 부채 나누기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4년 1분기는 254% 그렇게 낮은 부채 비율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부채 비율 관련해서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 유의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뎃 레이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명기를 해놨고, 뎃 레이시오가 어디냐. 음, 이 차트를 안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해놨는데, 일단은 과거에 보시면은 이게 또 차트와 추가시켜갖고 제 엑셀 제공률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제 18년 1분기는 18.8%에서 추세가 계속 높아지다가 302%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조금씩 빠지는 추세인데 재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이렇게 수치들을 뽑아서 정량적 지표로서 일단 안정성 있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필요한 기본적인 이제 손익계산서, 아까 Consolidated Statement of Operations. 이거 벌써 30분 지났네. 설명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일단 레비뉴가 이제 매출액이거든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처음이니까는 조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 레비뉴, 매출액, 이 명칭들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레비뉴 아니면 NET, 세일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밑에 나오는 이제 코스트 오브 서비스 앤 프로덕트, 이제 코스트가 비용이잖아요. 매출액 밑에 바로 나오는 비용은 뭐겠나요? 매출, 원가. 그리고 그로스 마진은 매출 총이익률이겠죠. GPM, 셀링, 제너럴 앤 게되는데 여기는 판관비. 그래서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 인컴이 이제 이익이잖아. 이 프롬 오퍼레이션은 영업 활동을 통한 영업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인터레스트 인컴은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익스펜스는 이자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넷은 단위 순이잖아요. 순이익.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이 어닝 퍼 쉐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EPS 보시면 되시고, 여기서 이제 저희들 필요한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이 세 가지를 뽑아서 손익계산서를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국내기업하고 똑같잖아요. 다음으로 필요한 게 이제 현금 흐름, 컨sol리데이티드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우 연결 현금 흐름표.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세 가지 이제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업 활동 현금 흐름. 그래서 OCF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오퍼레이팅 액티비티 캐시플로우. 그래서 OCF라고 보시면 되시고,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뭐겠나요? 감가상각비, 디프리시에이션의 아모티제이션은 이거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라고 보시면 되시고, 디프리시에이션 앤 아모티제이션 이거는 외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매출채권, 어카운트 리시브에블 앤 컨트랙트 에셋, 계약자산도 있네 보니까요. 그래서 인벤토리, 재고자산 이 세 가지 항목들이 이제 주요하게 이제 작용해서 캐시플로 OCF를 이제 마이너스 시키든지 플러스 시키든지 이제 중요하게 이제 세 가지 항목들이 주요 인자겠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단부에 보시면 net cash provided by operating activiti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OCF는 이 금액들을 발췌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은 국내 재무지표하고 똑같이 이제 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차사보고서에서 209955 돼 있으면은 이게 1, 2, 3, 4분기 다 누적이잖아요. 그래서 23년 4분기
그러니까 계산을 다 해놔서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합산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210, 여기 이제 아까 들어가 있는 거는 천, 1000달러 단위거든요. 근데 입력하실 때는 100만 단위로, 100만 달러 단위로 이제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210 보시면 아까 209 돼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210으로 입력을 해놨습니다. 합산했을 때 이제 그것들을 다 분산해서 계산을 해놔서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캐펙스가 이제 산출이 필요하시잖아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활동 현금으로 투자는 인베스팅이잖아요. 인베스팅 캐시플로우 from investing activities 이게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 취득 플러스 무형자산 취득 마이너스 처분 이렇게 해서 합산을 시켜서 계산을 하는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뽑는 건 상당히 편합니다. 보시면은 퍼체이스는 구매거든요. 프로퍼티 자산 및 장비 이 키포인트 그래서 자산 및 장비의 구매 이게 이제 캐펙스라는 게 캐피탈 익스펜디처 자본 지출이잖아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취득한다 보시면 되시고 자산을 이제 구매한다 보시면 되십니까? 이게 이제 퍼체이스 오브 프로퍼티 이키피먼트 요거 한 줄이 캐펙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 입력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분기별로 다 합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적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제 다 마이너스를 감을 시키셔야겠죠. 그래서 캐펙스는 퍼체이스 오브 프로퍼티 앤 이퀴프먼트 여기서 투자활동 현금으로 해서 이것들을 뽑으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캐펙스들을 뽑았고 FCF는 당연히 이제 OCF만 해서 캐펙스기 때문에 수식을 다 걸어놨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현금 흐름을 다 발제시켜서 엑셀화 시켰고 차트를 시키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차트를 시키시면 되시고 이거는 아까 회전율은 설명을 드렸었고 손수금 설명드렸었고 백로그라는 거는 별도로 이제 표로는 안 될 거예요. 컨트롤 F 누르면은 인터넷상에서 이제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F 누른 다음에 백로그가 있는 기업들도 있고 없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고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시려면 백로그로 이게 긴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백로그 관련해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요. 쭉 이렇게 백로그로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수치들이 이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백로그 워스 622만 달러 23년 4분기 디셈버가 12월이잖아요. 4분기에는 이 금액이고 6이고 22년에는 전년도에는 전년도 6이고 전년도에는 155만 달러. 그래서 이것들을 입력을 찾아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십니다. 6이 23년 4분기에는 467. 잠깐만요. 467이 어디서 나왔지? 6이 마이너스 155만이 이제 증가된 거잖아요. 그래서 6이 마이너스 155를 하시면 되실 거고, 이게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는 게, 여기 있네요. 백로그 엔드 오브 피리어드. 해당 분기의 말에 100도라고 보시면 돼요. 6이 467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 보시면 23년도
4분기 연말 연차에 6위 100만 달러, 6위 62만 2천 달러. 그래서 100만 달러 단위라면 이게 세 자리에서 지워버리고 62467을 해서 입력을 해놨습니다. 62467 백로그.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백로그가 전체 매출액과 연계되는 게 아니라 그 세그멘트상 제품별 매출 구분이 5개로 구분되거든요. 서브시 로보틱스하고 매니팩처럴드 프로덕트. 근데 전체 매출하고 연계되는 게 아니라 여기만 연기가 되네 보니까요. 매니팩처럴드 프로덕트 제품군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 매출액하고 추이를 커리레이션 때 40%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하고만 여기 이쪽 매출하고 코리레이션 걸면은 유의미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잠깐 해볼까요? 이거 40분이네. 또 출근도 하셔야 되는데. 이 밑에 보시면은 비즈니스 세그멘트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품별 매출액으로 해서 사업 부분별 매출액을 이제 연기해놨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Manufactured Product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백로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전체 매출액과 코레레이션 걸어놨는데 여기 이제 90열이잖아요. 90열.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거지. 그래서 한번 사례를 보여드린 거니까요. 근데 여기 수치들이 19년 4분기 이전에는 이 항목들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20년 1분기부터만 이렇게 명기를 해놨고, 여기 보시면은 코리레이션을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그러면은 뭐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코리레이션 헷갈리신 분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매니큐처럴드 20년 1분기부터 24년 1분기까지 백로그 1개분기 내기시킨 거 20년 1분기부터 24년 1분기 84%.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연계가 높은 코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전체 매출액하고 연계되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연계된다 보시면 되시잖아요. 그래서 1개분기 랭이 시켰을 때 84% 나온다. 이제 요 해당되는 세그멘트하고 이제 사업 부분하고 연계성이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정한 거를 끝난 다음에 공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셔서 힘드시나? 음, 예, 예.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정량적 분석은, 정량적 분석은 그 고객사하고, 그 다음에 피어 경쟁사들하고, 그 다음에 매크로 관련 지표들하고 이렇게 연계를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션이어링 인터내셔널은 오일 앤 가스 업스트림 쪽,
업스트림은 좀 이따 설명드릴 게 있는데, 업스트림하고 이제 연계한 게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오일 메이저사들은 5개 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명한 게 엑슨모빌하고 쉐브론, 미국 쪽에. 근데 영국의 BP하고 로얄더치스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2개 오일 메이저사들의 캐펙스만 이제 뽑아왔습니다. 관련해서 엑스를 공유드렸었고, 엑슨모빌하고 쉐브론 업스트림 캐펙스만 별도로 이제 발췌한 다음에 이거하고 매출하고 오션이 매출액과 상관관계를 이제 코레레이션 걸어보니까는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인 추세는 유사하게 흐른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명기를 해놨고, 이따 뒤에서 파워포인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유가하고 상관관계도 체크를 해봤는데, 60%면은 아주 높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오일 앤 가스의 EMP라고 하잖아요. 익스플로레이션 앤 프로덕션. 그래서 관련 기업들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탐사 쪽 관련 이제 서브시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션이 탐사 쪽 관련해서 이제 기업이고 탐사하고 시추 쪽에 서포트 보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시추 관련해서는 오프시어 시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하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보니까요. 매출 실적들이. 그래서 그것도 파워포인트에서 설명드릴 거고,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세그멘트는 4가지가 있는데 파워포인트 관련해서 거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비중 각각 다 뽑았고요. 그 다음에 세그멘트 사업 부분별 4가지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들, OP는 오퍼레이팅 프로핏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영업이익 이전에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 아시니까 영업이익도 명기돼 있어갖고 다 뽑고, OPM 사업 부분별로 OPM 뽑고, 그 다음에 지역별 매출액 이렇게 산출해서 뽑았습니다. 시추 기업들이 자료가 다 날라갔네. 이거 아니구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오프시어 시추 기업, 오프시어 드릴 리그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시추 기업들. 트랜스오션, 발라리스, 대표적인 것들 몇 개 기업들을 이제 연도별로 매출액들을 다 산출해서 추가를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오션이링 인터넷이 서브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탐사하고 서포트 개념에서 서브시 기업에서 유명한 것들이 테크니핍 FMC하고 서브시 세븐이라고 있는데, 서브시 세븐은 미국 증시에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들은 자료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IR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어갖고 이제 제시켰고, 이제 테크니핍하고 오션이 2개만 이제 포함시켜놨습니다. 엑슨모빌하고 쉐브론 아까 설명드렸었고, ROV 관련해서는 여기 유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릴 때는 주말에 이제 몰아서 하루는 이제 뭐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하고 엑셀 설명 하루, 그 다음 날은 파워포인트 설명 하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다 끝내려니까는 좀 시간이 부족해갖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덜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에드가 시스템 보시면서 이렇게 뽑으시면 되시고, 이제 이건 재무제표를 보시면 되시고, 음, 잠깐 이제 사업 계열을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사업 계열을. 아까 손익계산서 보셨잖아요. 사업 계열은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파워포인트에 설명해놨으니까 거기서 설명하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사전 안내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자세히 읽었었잖아요, 같이. 그리고 이제 오션이어링 엔지니어링은 이제 오일 앤 가스 산업과 연계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일 앤 가스 산업의 밸류 체인을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스트림은 뭐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많이들 들어보셨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스트림은 탐사, 개발 단계로 광고 취득, 탐사, 개발, 생산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제 국내에서도 동해 시추 관련해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대왕고래.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신문기사에서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탐사 성공 확률은 20%로서 꽤 낮은 편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일반적인 것이고 보통 탐사 성공 확률은 20%라고 하시면 되시고 그러나 생산하게 될 경우에는 큰 수익이 보장되겠죠. 그래서 긴 시간과 큰 자본적 지출이 요구되는 단계이므로 오일 메이저가 플레이어로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일 메이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엑선모빌, 쉐브론, BP, 로얄 더치셀 그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미드스트림은 이제 원유 탐사하고 개발이 이제 완료되면은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스트림을 탐사하고 개발 단계 이제 원유 탐사하고 개발 단계로 보시면 되시고 미드스트림 운송 관련돼서 운송과 저장 단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쉐니에르 에너지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LNG 터미널 관련해서. 그래서 킨덤 오건이나 그런 것들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미드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운송과 저장 단계 LNG 터미널도 여기 포함되신다고 보시면 되실 거고 국내 연계 기업들은 이제 세아 제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강간들이 미드스트림의 파이프라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아 제강은 미드스트림 쪽하고 업스트림 쪽에 이렇게 연계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성강밴드하고 태강하고 DK락을 요즘에 많이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관련돼서는 업스트림도 포함되고 미드스트림도 포함되고 다운스트림에도 포함됩니다. 다운스트림은 당연히 이제 생산 개발하고 수송업 끝나면 이제 정유소, 리파이너리하고 발전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운스트림은 원유의 정제 및 판매 단계로서 미드스트림에서 못 만든 원유를 석유의 다양한 용도로 완성해주는 최종 단계. 국내 이제 GS 칼텍스나 뭐 SO일, SK 에너지 많잖아요. 다 다운스트림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정유공장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국내 피팅 밸브 기업 그리고 오프시어 기축기들은 업스트림과 연계되고 피팅 밸브는 여기 다운스트림하고 미드스트림, 업스트림하고 다 포함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성강밴드하고 태강 어차피 이제 이번 주에 설명드리겠지만은 24년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운스트림하고 업스트림하고 매출 비중을 연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참조하시면 되시고 설명회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쇼 시추기업들은 업스트림에 이제 해당되겠죠. 아까 설명드렸던 트랜스오션이나 발라리스나 뭐 노블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 오션이어링 엔지니어링 오션이 인터내셔널은 업스트림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생에서 지하에서 배장된 발화성 탄화수소 이렇게 되시면 되시고 석유처럼 시추를 통해서 채취해서 발전과 난방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되고 시추를 하게 되면은 천연가스 나오고 이제 석유 나오고 같이 이제 나오죠. 이제 그래서 시추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즉 2010년도 중반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셰일 파쇄 공법이 이제 상당히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육상 오프시오 여기서 보시면 오프시오로 말씀드렸죠. 오프시오는 해양, 그다음에 육상은 온시오로 하죠. 온시오.
그래서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온쇼에서 많이 이제 생산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연가스를 이성 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보시면은 천연가스는 이제 기체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크고 중간에 소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멀리 운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 잔고가 높고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데 주사에는 이제 LNG 관련해서 LNG 캐리어들, LNGC 아니면 VLGC 그래서 수주를 많이 하고 이제 고가로 그래서 이게 이제 LNG하고 연관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국내 조선 기업들은 이제 이 LNG 운반선에 대해서 기술력이 이제 글로벌리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를 저장과 장거리 운송을 위해서는 초저온으로 액화시키는데 이것이 이제 액화 천연가스라고 보시면 되죠. LNG. 액화하면은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어서 운송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시고 LNG를 전용선에 실어서 운송하면은 각국에서 LNG를 다시 기화해서 발전소와 각 가정에 이제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22년인가요? 그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한창 전쟁 때 LNG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급등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유럽 쪽으로 러시아를 통해서 러시아를 출발한 이제 가스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유럽 쪽으로 기존에 공급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PNG입니다. 그래서 선박 대신 가스관으로 수송하는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에서 PNG라고 보시면 되시고 운송 방식 천연가스는 운송 방식에 따라서 LNG하고 PNG를 이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다 이제 천연가스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가스를 채취하고 저장했다가 액화시켜서 수송하고 LNG 캐리어, LNGC 다시 기하해서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마다 필요한 시설물과 장비가 작업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2018년 19년에 트럼프 재임 시기에 이제 미국 쪽의 기억을 떠올리면은 자국이 이제 무역 적자를 잇고 있는 주요국을 대상으로 미국과의 갈등을 푸는데 미국산 셰일가스를 트럼프는 강력하게 활용했습니다. 두 가지를 활용했었거든요. 미국산 무기하고 미국산 셰일가스 두 가지를 갈등을 푸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 관련해서 이제 방산 관련해서 설명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일단은 갈등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무역 적자를 대부분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역 적자나 아니면 방위비 분담 두 가지 측면에서 압박을 가한 다음에 그것들을 푸는 방식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그걸로서 이제 해결하는 그런 전략을 트럼프는 2018년 19년도에 강력하게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기업으로는 LNG를 많이 수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산 무기도 많이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많은 신문기사들에서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 수혜주라고 나오고 있는데, 실상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피해주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물론 가봐야 알겠죠. 유럽이나 아니면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분담을 안 하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일률적으로 방위비 분담을 하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폴란드나 뭐 그런 데 동유럽 국가들도 최근에 나토 가입한 국가도 많잖아요. 그쪽들을 이제 압박을 이제 아마 할 거예요. 이제 아마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재선을 성공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국내산 K방산 무기들이 이제 가성비가 높긴 하겠지만은 미국 쪽에서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이 이제 미국 쪽하고 이제 관계를 개선을 계속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성비가 좋더라도 쉽지는 않은 여건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무기화시켜서 각국에는 이제
압박을 해서 수출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성강밴드하고 태강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트럼프의 전략과 이제 연계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ON의 가스 산업은 아까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관련된 미국 기업들 같은 시추 기업들하고 미드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은 뭐 크게 이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이제 투자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설명드리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투자 관점에서 업스트림하고 미드스트림 어떤 게 유리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미드스트림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스트림 특히 시추 같은 경우에 오프시어 시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가하고 이제 연계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트럼프 전략은 시추를 통해서 생산을 많이 하고 그런 압박을 각국의 이제 동맹들이나 글로벌 국가들을 압박을 해서 이제 LNG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상승보다는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 재임 시절에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실적은 이제 업스트림 기업이나 아니면 오일 메이저 기업들은 이제 실적이 유가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겠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저장이나 수송 쪽에서 여기가 이제 증가되니까 매출이나 실적들이 이제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트럼프 수혜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오프시어 드릴 시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시추를 늘린다고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추를 증가시키는 거는 이쪽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 그러니까 뭐 태강이나 뭐 성강밴드 같은 피팅 밸브 부품들이나 아니면은 케이싱, 아니면은 조선, 수송선, 그 다음에 뭐 킨더모건 같은 이제 미드스트림의 이제 파이프라인들, 뭐 그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업스트림은 이제 채굴 탐사하고 이제 시추하고 생산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주의 높은 세 가지 해강이 대표적이고 성강밴드 태강, 하이로 코리아, TK락은 이게 이제 포함된다고 말씀드렸고 미드스트림에도 포함되고 다운스트림에도 포함되고 그 미드스트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잠깐만요. 아유. 다들 잘 아시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설명드린 건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평일인데. 잠시만요. 내용들 뭐 잘 아시죠, 많이들? 그래서 미드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송과 저장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LNG 터미널 쉐니에르 에너지 설계를 시켜드렸잖아요. 미국 글로벌리 2위고 미국에서 최대 이제 LNG 터미널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쉐니에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미드스트림 쪽에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대표 기업이니까는 성강밴드하고 태강하고 매출액 추이나 그런 것들이 상관관계가 코릴레이션 걸어 보니까 한 70%대 넘더라고요. 그래서 업황이 비슷하다, 전방 업황이 비슷하다 보시면 되시고 성강밴드하고 태강은 이제 쉐니에르 에너지 이제 한계 기업을 샘플러 하기는 너무 이제 표본 오차나 그런 것들이 적은 건 아는데 트렌드를 이제 판단하시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이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그래서 LNG 터미널을 해서 쉐니어 에너지 소개를 시켜드렸고 태강하고 성강밴드 설명회 때 그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송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유명한 게 킨더모건이라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실적도 잘 나왔고 주가도 사상 최고가를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저장과 수송분에서 천연가스를 LNG로 만들려면
에카 터미널이 필요하고 육상의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LNG 터미널 신규 건설을 중지를 시켜놨잖아요. 그거를 이제 트럼프 후보가 재선이 되면 바로 이제 그거를 풀어서 신규 건설을 추진시킨다 그렇게 지금 공약으로 이제 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NG가 천연가스가 이제 기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액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FLNG라는 거는 플로팅 LNG라고 하고 바다 위에서 띄워놓은 시설물에서 천연가스를 LNG로 액화하는 무유식 액화 천연가스 설비라고 보시면 되시고 기억으로는 현대중공, HD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한 대를 이렇게 이거를 수주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FLNG, 플로팅 LNG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LNGC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이제 국내 조선주들이 LNGC들을 고가에 많이 수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주가 상승 원동력이 이제 LNGC라고 보시면 되시고 FPU 받았어요. FSRU라는 건 뭐냐면은 반대로 이제 이거를 기체를 해상에서 액체로 이제 변화시켰잖아요. 체인지 시켰는데 그러면은 다시 이제 LNGC로 이제 운송을 한다면 육상에서 그걸 기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FSRU 플로팅 스토리지 리게시피케이션 유닛이라고 하고 배로 수송한 LNG를 다시 사용하려면 다시 기체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LNG 터미널로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부유식 그러니까는 해상 임시 LNG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되신다. 부유식 기아 설비를 쓰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FLNG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바다에 띄워놓고 육상 분야가 필요 없어서 육상 터미널 비용의 절반이면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것들은 이제 그 각국의 이제 LNG 시설이 필요한 국가들의 일 통해서 이제 배를 이제 옮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리 티커명이 2라고 있거든요. 이 풀네임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끝나면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분석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 공유를 시켜드릴게요. FSLU 그다음에 PNG형 파이프 수송 이게 이제 미드스트림에 포함되잖아요. 이게 이제 킹덤 버건이 이제 유명하고 파이프로 수송하는 PNG 핵심은 가스관 관련되는 관광업체 세아제강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투자기에는 여기 요 PNG형 파이프 수송하고 LNGC LNG 터미널 이 실전 투자 관점에서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그쪽에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 업스트림의 천연가스 시추 기업들은 투자 관점에서 좀 메리트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AI와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천연가스 업체 자신감이라는 리포트가 있는데 4월 22일 날 하나증권에서 이제 자료를 발간했고 내용들이 보면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AI와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뭐 전력원들 관련해서 많은 내용도 있죠. 원전, SMR, 그 다음에 천연가스, 수소, 뭐 이렇게 대표적인 신재생, 태양광 뭐 그런 것들 많은데 LNG 미국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수소 쪽도 연계관계 높고 원전도 연계관계 높고 천연가스도 연계관계 높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이고 AI 관련돼서 천연가스도 이렇게 연계관계가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이거에서 킨덤 오원이 이제 여기에 이제 엮여갖고 많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일 메이저 업체들의
석유 시추 관련해서는 오일앤가스 시추 관련 트렌드는 육상이 아니라 해상 쪽의 심해 쪽의 시추 탐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실질적인 트렌드입니다, 현재. 그래서 23년에 신규 확보 분지 중에서 프론티어 비중이 쉘 70%, 쉐브론 35% 등에 달했고, 24년에 예정된 시추 활동 중에서 육상이 아니라 심해가 서브시, 오프시오 쪽이 78%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그 오시안 유어링 인터내셔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프로젝트인 심해 시추는 14년에 이렇게 쉐일 오일 개발 이후에 다소 추춤하고, 쉐일 가스는 육상이라고 말씀드려요. 온시오 쪽에. 그러나 성숙 유정에서의 매장량 감소와 과거 대비 낮아진 심해 유전 생산 비용, BEP라고 하잖아요. 그 쉐일 유정 대비 긴 수명. 그리고 최근 구야나 등 일부 신흥국에서의 대규모 유전 프로젝트 성공 등으로 최근에는 트렌드가 오히려 심해 유전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해 유전은 상대적으로 TPN의 캐펙스 규모가 당연히 크겠죠, 육상보다는. 그래서 프로젝트 수명도 길어서 정부의 각종 규제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재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원유 탐사 및 시추기를 첫날부터 이제 재선되면 첫날부터 푼다고 해놨잖아요. 강력하게 최근에. 그래서 관련 비용 부담 또한 축소 예상이 되는 만큼 이 내용은 뭐냐면 뒤에 가서 설명되어 있지만 미국 연방정부 부지가 멕시코만에 이제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멕시코만이 이제 미국 쪽에 원유 시추 시설을 하고 이제 원유 부지 쪽하고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연방 부지가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그거를 많이 시추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최근에 이제 풀긴 풀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것들을 연방 부지에서 시추를 하게 되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또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이 여기서 많이 발생되어 있고 최근에 시추 관련 기업들에서 오일 메이저하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비용들도 축소되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재선되면은 유리한 여건을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심해 시추상 탐사 확대 트렌드는 더 가파라질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하게 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의 수명을 더 연장시키는 여건이 조성하게 될 듯 합니다. 심해 옵시오 심해 유정이 이제 상당히 길잖아요. 뭐 거의 한번 프로젝트가 3년에서 5년, 길게는 7년 정도는 이게 탐사부터 이제 개발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이제 3년에서 7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리포트들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시추를 통해서 탐사돼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생산시키기 시작되면 상당히 긴 사이클 타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발생되게 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재임 시절에 17년 1월부터 21년 1월까지입니다. 4년 동안 이제 재임을 했는데 과거에 보시면 여기가 US 원유 생산 양이고요. 그래서 급증하는 것을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 오일 리그라는 건 시추 리그 그러니까는 시추 활동수 그러니까 오일 앤 가스의 시추기 가동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급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급격하게 감소됐다가 최근에 올랐다가 다시 이제 감소 추세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임하면서 이제 이것들을 많이 금지시켜 놨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이게 재선되면 이게 다시 이제 급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겠죠. 과거 사례를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고 트럼프 대임 시절에 그런데 이제 시추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온시어는 이제 셰일가스 쪽 관련되겠다고 보시면 되시고 오프시어도 셰일가스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해놨고요. 이거는 베이컵 슈즈라고 이후에 이제 이거 텔레그램 통해서 이제 링크를 같이 걸어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리그스를 엑셀도 공유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커 슈즈의 이제 리그 가동 추이를 2000년도부터 최근까지 이제 일별
주별로 이제 연기를 해놨고, 그래 엑셀에서, 그 엑셀을 통해서 이제 그래프화를, 차트를 직접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온시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17년부터 20, 트럼프 재임 시절에 급증했는데, 오프시어 같은 경우에는 그때 거의 이제 폭망하는 수준, 이제 리그 수가 대폭 감소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적이 뭐냐면은 16년, 15년, 17년, 18년, 19년부터 시추기업이 대거 파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왜냐면은 오일 생산이 늘면서 유가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근데 유가하고 오프시어 시추기업들하거나 아니면 오일 메이저 기업들 이런 것들하고 실적은 연계한 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텔레그램 통해서 설명드렸지만은 트럼프 그때 재임 시절에는 이제 화석을 연료나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뛰었었는데 반면에 그 에너지 기업들 주가는 나스닥 대비 언더퍼폼을 상당히 했었거든요. 마이너스 30%인가. 근데 그 사유는 뭐냐면 유가, 이런 것들을 늘렸지만은 반대로 유가는 떨어졌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들이나 그래서 실적이 연동되기 때문에 실적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은 활발하게 됐지만은 주가 측면에서는 좋지 않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추기업들에 관련돼서 트럼프 대임실은 이제 손익 계산서를 이렇게 명기를 해놨고 보시면 17년, 18년, 19년, 20년 여기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잖아요.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까지 떨어졌을 때 실적이 폭망했고 다이아몬드 오프시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적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가하고 연동된다 보시면 되시고 보호고 드릴링도 파산 기업은 파산했고 이제 재성장하게 하게 됐죠. 그다음에 트랜스오션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 당시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트랜스오션 같은 게 파산은 안 하고 드릴링 시추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파산 안 하고 계속 적자 구조를 이어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건데 발라리스도 파산됐었고 재상장했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실적이 이때 당시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특히 이제 트랜스오션 같은 경우에는 파산하지는 않았게 돼 파산했다는 의미는 자본이나 자산을 클린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 제표들을 해서 보시면 파산돼서 재상장 기업들은 비교적 뭐 재무 지표들이 이렇게 좋은데 트랜스오션은 파산을 안 했기 때문에 기업으로는 재무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시추 기업인데 그래서 23년도에도 적자를 이어갔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서브시 기업이라고 있는데 이제 오션이 인터내셔널의 그러니까 심해 탐사 서포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오프시어 시추 관련돼서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시추하기 전에 이제 탐사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마찬가지로 17년 유가가 떨어지니까는 이게 실적이 안 좋았고 마찬가지로 오션유니형도 유가가 떨어지니까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유가하고 연계관계가 높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최근에는 과거 이제 실적을 이렇게 좀 찾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보호드릴링은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일단 단순하게 명기를 해놨는데 여기를 제외시키면은 시추 관련돼서 기업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고 실적 측면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션유니 인터내셔널을 선정했고 그 다음에 과거 이제 오일 메이저 주계 기업 같은 경우는 엑슨모빌하고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유가하고 연동 관계가 이렇게 높다고 보시면 되죠. 코로나 팬데믹 때는 적자를 시현했고 최근에 이제 실적 추이를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쉐브론하고 뭐 엑슨모빌의 매출액과 합산 매출액과 분기별로 분기별로 국제유가를 코리레이션을 거해서 상관관계를 차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습니다. 유가의 움직임이 파란색이고 WTI 서부 텍사스 유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매출액하고 추이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일 시추 기업들이나 서브시 기업들이나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가하고 실적은 거의 동행한다고 보시면 되시죠. 당연히 태강
성광밴드도 유가하고 연계한 게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공유를 드렸지만 엑셀도 공유를 드렸었지만은 잠깐만요. 음, 엑서모빌하고 그다음에 쉐보레의 캐펙스를 이제 토탈로 해서 분기별로 이제 체크를 해봤고 캐펙스 엑서모빌하고 쉐보레는 이제 딱 미드스트림이 매출액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제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에 이제 집중하는 이제 매출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거고 사업성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 두 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은 전체 캐펙스 중에서 토탈 중에서 업스트림의 캐펙스의 80% 내를 장기간 이렇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다운스트림은 거의 20% 정도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죠. 그래서 최근에 24년 1분기 기준에서 이제 업스트림 쪽에 보시면은 총 전체 캐펙스에서 82%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추 관련해서 이제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탐사 쪽 오시애니링 인터내셔널 탐사 쪽 그런 게 직접 발주를 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주요 고객사가 있죠 이제. 근데 반면에 매출 중에서는 업스트림 비중은 15%밖에 안 됩니다. 내외로 이렇게 장기간 유지되고 매출액에서는 대부분이 다운스트림에서 이제 발생된다 보시면 되시죠. 캐펙스는 업스트림에 집중되는데 매출은 다운스트림에서 반대로 거기서 높게 발생 중에 있다 보시면 되실 거고. 그래서 국제유가하고 엑서모빌 캐펙스하고 업스트림 관련해서 이제 두 개를 합산시켰을 때는 연기관계가 6개분기 약 18개월 정도 해서 후속으로 추정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오일앤 가스 탐사 및 시추 과정 등의 업스트림 기간의 장기 소요를 인함인 듯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속 장기간 어쨌든 캐펙스는 후속으로 이 유가하고 연계성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일 메이저 캐펙스 이제 엑슨모빌하고 쉐보레의 캐펙스가 이제 파란색이거든요. 분기별로. 그래서 오시아니ering 매출액과는 장기간 이게 동행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에 보시면은 오시아니ering 인터내셔널의 메이저 커스터머,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에서 관련돼서 연계되어 있고 23년, 22년, 21년에 주요 고객사는 5개사가 있고 각각 36%, 37%, 36%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오일 메이저사 엑선모빌하고 쉐브론, 뭐 BP, 로얄더지셀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캐펙스하고 이쪽 캐펙스들하고 매출과 연계가 높게 장기간 보인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브 아월 톱5 커스터머는 5개 중에 4개 주요 고객사 5개 중에서 4개는 오일앤가스, 익스플로레이션, E&P 관련된 기업들이라 보시면 되시고 그러니까 엑소모빌하고 쉐브론이겠죠 이제. 하나는 그래 나머지 하나는 미국 정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고객사가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엑선모빌이나 쉐브론이나 미국 정부 쪽 EIA인가요? 오일앤가스 산업의 연계관계가 높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해양시추 현재 현황을 보시면 이제 오시아니ering 23년 4분기 이제 사업보고서 내용이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미국 연방 토지 임대에 대한 사전 임시금지 조치로 인해서 미국 멕시코만의 장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바이든 행정부는 22년 4월 연방 토지에서 멕시코 많이죠. 거기서 석유물 가스 시출을 위한 임대 판매를 일시적으로 재개하는데 금지는 해제를 시켰습니다. 근데 제공되는 A코스는 80%가 감소하였고 기업이 시추에 지불하는 로열티가 증가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선 후보가 이제 재선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멕시코만의 연방 토지 관련돼서 석유 시추를 전부 다 풀어버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20% 정도만 활동하고 있는데 이 80% 감소된 게 전부 다 풀린다고 보시면 되시고 로열티도 감소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미국 멕시코만은 걸프 멕시코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멕시코만 위치고 뉴올리언스, 휴스턴 이쪽이 이제 유전지대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쪽. 근데 여기가 허리케인 이제 빈번한 출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카타리다인가? 뉴올리언즈 2000년대, 2010년도인가 2020년대 허리케인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허리케인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고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면 라니냐 때문에 최근 평상시 평년도보다 허리케인 출몰 강도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원유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케인이 막 강력하게 되면은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뉴스 기사들을 자세히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고 미국에 속한 유전들이 이제 멕시코만 연한 유전으로 구별해서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쪽에서 이제 연안의 드릴링 시추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미국 연안 쪽에 근접해서 이제 시추하는 시추 장비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심해 쪽에서 이제 시추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가스하고 오일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매장량이 줄어들었고 최근에 이제 심해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심해 쪽으로 갈수록 설비들이 복잡하고 장비 운영에 대해서 위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뭐 시추 활동을 하다가 이제 파손돼서 원유 유출 사고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금지를 시킨 거는 이제 석유 화석연료 사용 단축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 협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에 이걸 여기서 이제 시추하는 것들을 연방정부 에서 시추하는 거를 금지시켜놨습니다. 근데 이런 사유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선을 뭐가 튼다는 거죠. 이쪽에 미국 멕시코만 쪽에. 그래서 트럼프 아젠다 47이라고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렸었는데 대통령이 되면은 트럼프가 이제 이것들을 시행하겠다는 주요 내용인데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주요 공약을 보시면은 바이든 환경의제 중단, 화석연료 생산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이게 아까 멕시코만 말씀드렸고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허가를 절차를 완화하겠다. 이게 멕시코만 쪽입니다. 석유가스 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이 로열티인지 지불하는 거를 줄인다는 거고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이제 이게 미드스트림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핵발전소 가동 및 투자 이제 이거는 원전 쪽입니다. 파리협정 탈퇴하고 전기차 기후조정 정책 철회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전기차 폐지하겠다고 이제 최근에도 또 후원장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 기사를 공유드렸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쪽에서 이제 후원금 내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후원금 내겠다고 한 다음 날인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자동차 의무화 폐지를 시킨다고 해갖고 머스크가 다시 이제 뭐 후원금 하는 거는 농담이었다 이렇게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 이쪽 업스트림이나 뭐 이렇게 미드스트림 쪽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정책 때문에 그래서 오션유니인가 뭐 성광밴드 태강 DK 락들을 최근에 계속 소개시켜드린 사유가 이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아이고 11시 만이네. 너무 시간 걸리죠? 이쯤에서 끊고 아직 좀 내용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쯤에서 끊고 내일 다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요. 평일날 하니까 이게 좀 안 좋네. 어차피 녹화를 하는 거니까요. 그냥 오늘 계속 끝까지 하고 뭐 내일 출근 때문에 이제 일찍 주무셔야 되실 분들 주무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녹화 영상을 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화석연료 원전 비중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트럼프 캠프 이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화석연료 생산의 가이드는 제한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선 후보가. 그래서 연방정부가 소유한 토지에서 석유가스 시출을 완화하고 화석연료 생산업체에 대해서 세금 감면도 지원하겠다. 원전 소유 모듈형 원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다. 그래서 원전하고 원전 관련하고 피칭 밸브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계속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사유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취임 첫날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화학성 에너지 시출을 재개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시아니링 인터내셔널 넘어가면은 사업 부분은 5개로 이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버시 로보틱스, 매니팩처링 프로덕트, 오프시오 프로젝트 그룹. 이제 시추 관련해서 이제 서포트하는 관련된 매출이고, IMR 이거는 이제 인터그레이팅 매니지먼트 앤 데이터 솔루션을 해서 검측이나 메인터넌스나 유지나 뭐 정비 관련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산하고 우주항공 쪽에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5개 세그멘트가 되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매출 부분도 이렇게 5개에서 발생 중에 있고, 이 중에서는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거는 서브시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약 30% 정도 매출 비중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익률도 여기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캐시카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캐시카우. 그래서 전체 손익을 18년 1분기부터 24년 1분기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가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 분기에는 QOQ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뭐 GPM은 약 한 16% 정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익률은 좀 낮은 편입니다. OPM이 한 6.2%니까 24년 1분기 기준으로 실적 측면에 봤을 때는 크게 임팩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다음에 현금 흐름은 양호한 편입니다. 보시면. 그리고 OPM 과거에는 이제 19년, 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상당한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회복 추세로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연도별로 보시면은 23년도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저유가 때문에 많이 안 좋았고 코로나 팬데믹 때 최근에 이제 실적이 개선 추세에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캐시플로우로 보시면은 20년, 21년, 22년, 23년 계속 4년, 19년부터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지만은 캐시플로우는 다 플러스 OCF, FCF를 보이는 무수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각 연도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명기를 해놨는데 18년부터 24년 1분기 때를 비교하면 24년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최근 분기의 매출액은 각 연도별로 18년 이후에 역대 분기 최대 매출액을 전부 다 기록한 좋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업 부문은 아까 그 5개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브시 로보틱스하고 오프시어 프로젝트, 여기 하나, 둘, 여기 이제 해상 시추하고 연계된 거고, 매니팩처럴 프로덕트도 여기는 이제 AMR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자율주행 공장 로봇 자동 그런 거 AMR이 포함되는 거고, 인터그레이팅은 하고 우주항공 방산 쪽 이렇게 5개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이쪽이 석유 오일앤가스 시추 쪽하고 관련된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전개발 프로세스는 탐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폐광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고, 관련돼서 각각의 이제 매출 비중을 오시안인 인터넷에 매출 비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사 쪽에서 한 11% 정도 매출 비중이 발생 중에 있고, 디벨롭 이 관련돼서 그다음에 개발 쪽 51%, 생산 쪽에 32%, 디코미션이 이제 폐광 쪽에서 6%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각각의 이제 지원되는 서비스가 명기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세그먼트 5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은 서브시 로보틱스가 있고, 매출 비중 30%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각각 이렇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차트를 선 차트로 변경시킨 거고 이게 서브시 로봇 심해 로봇 지원 그래서 매출이 역대 최대 기록했다 QQ로 좀 빠진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그다음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브시가 로보틱스가 여기 캐시카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파란색이 이제 영업이익인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최근에 보면 5개 사업 부문에서 전부 다 흑자를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OP 추이고 서브시 추이 가장 이제 캐시카우라고 말씀드렸고 각각의 이제 사업 부분에 보시면은 설명해 놨는데 서브시 로보틱스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심해 잠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게 ROV거든요. ROV 리모틀리 오퍼레이티드 비이클 그래서 원격 조종 심해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케이블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상에서 이제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케이블로 연결시켜서 이제 이것들을 무인 심해 로봇을 조종시켜서 이제 이것들 관련해서 이제 시추 관련이나 탐사나 서베이, 측량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조 역할을 시키는 거고 여기는 이제 AUV라고 하거든요. 오토노머스 언더워터 로봇. 그래서 이제 이건 무인 심해 탐사 잠수정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이게 두 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이제 이게 캐시플로우 OPM이 23%대 가장 높습니다. OPM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인데 여기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매출 비중 30%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250대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ROV를 이런 것들을 그래서 글로벌리 최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매니팩처럴드 프로덕트인데 이게 이제 AML이라고 아까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포함되는 거고 무인 지게차들 그런 것들 매출 비중은 약 20%고 OPM은 10%대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오프쇼 프로젝트 그룹은 아까 오일 매주들을 시추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서포트하는 개념의 세그멘트라고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매출 비중은 아까 로보틱스하고 비슷하게 거기는 30%인데 여기 두 번째로 높거든요. 24% 20%대인데 이익률은 상당히 박합니다. 보시면요. 10%대인데 최근에는 0.7%까지 떨어졌고 이런 이제 선단이라고 하죠. 이제 선단인데 총 9대를 각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들을 통해서 이제 시추 기업들 오일 메이저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등을 이제 지원해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대는 자사 선박이고 6대는 임대 선박에 해서 주로 이제 아까 미국 연방정부 임대부지라고 멕시코만이라고 말씀드렸죠. 멕시코만에 주로 이제 분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아프리카의 앙골라만 쪽에 이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2분기에 포캐스티드 로케이션을 보면은 이제 예상 이제 위치를 보시면은 총 9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컨시스템 오브 구성되어 있다. 3 owned and 6 chartered. 그러니까 3대는 자사 선박이고 6대는 임대 선박인데 총 9대를 이제 구성해서 선단을 구성해서 유지하고 있고 오프쇼 프로젝트 그룹 세그멘트 그러니까 사업 부분에서 해당 9대를 운영시켜서 이제 매출을 발생하고 있다 말씀 보시면 되시고 9대 중에 걸프 오브 멕시코 하나 둘셋넷 5대는 멕시코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만의 시추가 활발하게 재개되면 이쪽 매출 쪽에서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23년도에 뱃셀 유틸라이제이션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 플릿 중에서 9대 74%가 계약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틸라이제이션 이게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매출이 활발하게 발생 중에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이고 1시간 40분 지나니까 목이 많이 잠기네요. 듣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끝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네 번째 인테그레이트 매니지먼트 앤 디지털 솔루션은 통합 자산 관리
관리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분석 서비스를 에너지 산업과 해양 산업을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매출 비중은 10%대 초반, 그리고 이익률은 6%에서 10%까지 이제 꾸준하게 매출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임팩트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산업 우주항공 쪽인데, 주로 이제 서브마린 쪽, 잠수함 쪽이나 그런 쪽에 이제 매출이 발생 중에 있고, 전체 매출 비중은 10%대 중반에서 20%대,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뭐 10%대에서 14, 15% 정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업 우주항공 쪽에는 이제 서브머린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베이싱 테크놀로지스 이런 것들, 해상 뭐 크레인 같은 경우나 딥 서브머전스, 심해 잠수정 쪽, 그다음에 우주항공 쪽 관련돼서 이렇게 매출이 발생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매출액을 추이를 보시면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남세계 미국 쪽, 북미 쪽 매출입니다. 그래서 거의 40%대 중반 쪽에서 미국 쪽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시추 재개를 시키면은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아까 그 베셀 플릿 등이 이제 아프리카 앙골라 쪽에서 이제 3대 정도, 2대 정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높은, 두 번째로 높고요. 아프리카 쪽에. 그래서 선차트로 보시면은 이렇게 미국 쪽 매출비 주 매출 지역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미국 쪽에. 그래서 미국 쪽 매출액을 분기별로 별도로 보시면은 추이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이것들이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대요. 과거에는 17년, 18년, 19년대에 이제 재임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리그 기업들이 이제 시추기업들 파산됐었잖아요, 많이. 그래서 주가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때 당시 매출액은 이렇게 임팩트 있게 보이진 않는데, 시추 활동을 재개시키면은 이것들이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과거보다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ROV 데이스 유틸라이즈드, 이거는 ROV가 250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 ROV 데이 온 하이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일대 비용이거든요. 일대 임대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 추세가 이게 높아지면 좋은 건데,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이고, 근데 최근에 본 게 좀 아쉬운 것이 빠지는 추세고, 유틸라이제이션은 이제 임대율이겠죠. 이제 ROV에 아까 심해 로봇들 23년 2분기에 피크 찍고 다시 빠지고 있는,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최근 분기별로는 다시 빠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트럼프 재선 후보가 재선되면 높아지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시고, 내일 모레 아침에 실적 유틸리제이션이나 요 임대 일대 일간 임대 비용이 어떻게 추이가 변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고, 이것도 실적하고 연계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양호하고, 매출채권은 우수한 모습 보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회전율이 계속 우상향 추세잖아요. 그리고 선수금 계약 부채하고 추세는 보시면은 QOQ로 2분기에는 이제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아까 요거는 다시 한번 수정을 했잖아요. 41%가 아니라 85%잖아요. 아까 사업 부분에 변경시켜서 백로고 수정하고 연계시켜서 했을 때 이건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4년 1분기 이후에 수주 공시 내용들이 있는데, 24년 1분기 수주 잔고가 597 100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1분기 이후에 2분기에 수주 계약한 체결 건수 보면은 이렇게 이것들을 합산하면 대략 한 200만 달러거든요. 그래서 요게 600만 달러잖아요. 2분기만에 요거의 3분의 1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수주 백로그는 높게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웃룩이거든요. 24년 2분기에. 아까 비록 그 선수금 추이로 봤을 때는 2분기에 매출액이 감소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 회사의 그 아웃룩, 그러니까 전망을 보시면은
하이어 전체적인 컨솔리데이티드 리서치 종합 결과 전망은 미드틴 그러니까 요게 이제 24년 1분기 대비잖아요. 그래서 10%대 중반대 상승 매출액이 10% 중반 QQ로 증가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아웃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모든 세그멘트 부분에서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인텔리전트 매니지먼트 여기만 플랫한다고 보시면 되실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 매출액이 전부 다 상승할 수 있는 전망을 갖고 있다. 회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4년 1분기 콩컬에서 그 내용들입니다. 11시 40분, 1시간 40분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하면 주말에 이제 이틀에 걸쳐갖고 각각 나눠갖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갖고요.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평일날 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모레 한번 실적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트럼프 재선되면은 뭐 우주항공하고 방산하고 그다음에 그 석유, 오일가스하고 이제 연계한 게 높잖아요. 높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기업 같아 보여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고생하셨고, 태강하고 성남밴드가 목요일하고 일요일날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이런 것들 내용들을 조금 보강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일가스, 뭐 시추, 아니면 그런 것들 업스트림 쪽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목요일날 뵙겠습니다.